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 권력 주인에게 제출하는 고소장. 고소인은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고요. 피고소인은 지금 현재 검피아 두목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사단 졸개들. 그렇게 지금 지목을 했습니다. 제목이 가장 찬란한 위대한 대한민국. 죄송하죠. 이렇게 멀쩡하다가도요. 이렇게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이걸 읽으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저기가 하품이 나오네요. 정신 집중이 되고 그래서 하품이 안 나와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다가 하품이 나와요. 참. 정말. 아유, 이렇게 뭐든지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지 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완성도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읽긴 읽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장담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불복했기 때문에 정말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품하겠. 도대체 사차원 시대의 고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문.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저 혼자 하품도 하고 지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미 이 비밀의 고리가 뭔지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정말 대한민국 지구 인류의 미래 참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이봐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인수위원회와 이럴 때 지면 안 됩니다. 아무튼지간에 정신력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제가 하품을 이길 수 없다면 검찰도 이길 수 없어요. 전 그런 거를 명심하면서 기쁘게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해야 했건만 범죄 사실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을 서면 통지를 통해 2017년 7월 3일입니다. 분명히 인정한 마당이었습니다. 2008년 5월 26일 미역국을 먹으면서 유쾌하게 웃고 떠들던 사람이 여보 나 이상해라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했는데, 임종을 지킨 저를 제쳐놓고 신우이 남편이 제 남편의 사연을 당뇨병에 의한 폐부종으로 조작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폐부종은 집에서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병이 아닙니다. 게다가 5월 26일에 사망한 사람을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조작한 후 28일에 화장했기 때문에 화장터에서 시체 검언서를 되돌려줬다는 것은 살인마에 불과한 검찰이 알지 못하는 시체 검언서 한 장을 제가 더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갖게 됐다는 뜻이죠. 어느 날 형편없이 남편
장례 치르고, 네, 그러고, 예, 집 없는 천사로, 8, 9개월 이상 살다가, 예, 그러다가, 예, 마지못해 또, 예, 참, 네, 참 그 여정이 참 대단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사생결판하고 좀 편안한 백성 돼보고 싶어서요. 저 진짜 무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예, 내 딸만을 위해서 살자 하고 주저앉아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예, 자세히 봤던 거예요. 시체 검안서를. 형편없이 꾸며졌다는 사실조차도 예, 몰랐습니다. 예, 어느 날 형편없이 꾸며진 시체 검안서를 찬찬히 살펴본 후 예,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집어넣기 좋은 곳에 무심히 방치했었어요.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보관했어요. 예, 굴러다니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전한 곳에 그냥 둔 거예요. 예. 방치했던 것인데 그 몇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서열인 시체 검은서를 예, 완전 무결하게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살인사건이 화장장에서 되돌려진 시체 검안서 한 장 때문에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인데, 살인마들이 저희 집 서류 파일에 보관했던 시체 검안서를 몽땅 훔쳐갔던 것이 2015년 3월입니다. 3월 초술입니다. 예. 그전에는요, 가끔씩 이렇게 서류에서 그 남편의 저 시체 검안서를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너희 뭐냐 죽이겠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암시를 받고 시체 검안서부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한 장 그냥 보다가 그냥 무심히 넣어둔 게 생각나서 그건 안전하신가 보니까 그거는 안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감췄죠. 그때는. 네. 근데 잘 감추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냥 무심히 그냥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를 밝히면 안 되죠.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없다고 믿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희 모녀는 이제 죽어줘야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출했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제 딸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똑똑하고 당찬 엄마가 되기 위해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 바치면서 인간 김경란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동희 엄마는 거뜬히 안팡지게 감당한다는 해내고야 만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제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단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똑똑한 엄마가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면서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검찰이 무섭고 두려워서 침묵과 외면으로 실정 일관하던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거국적인 차원의 용기와 지혜를 확실히 갖도록 만들기 위해 피해 당사자인 내가 반드시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20년 가까이 열심히 연구했었습니다. 동희 엄마가 인간 김경란과 동희 엄마만 비교했던 게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20년 전부터 20년부터 꾸준히 확인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2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열심히 실행했죠.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실행 과정이 남아있을 뿐인데, 살인마에 불과한 검찰의 정체성과 깡패왕국에 불과한 검찰 왕국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요, 우리는 제각각 어떤 마음과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습니까? 거국적인 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확실히 확정해 놓고 검찰 왕국을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과, 뚜렷한 목표 없이 검찰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번번이 4.19가 6월혁명이 민주 법치주의 정립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확정해 놓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은 가장 찬란한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주의 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법과 제도, 쟁취,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몰아내는 것까지만 국민의 힘을 비르고, 그리고 몰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뒷구멍에서 슬금슬금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국민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목표가 없는 노력과 목표가 분명한 노력의 차이점을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저는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확실히 만들어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도자의 수준은 검찰 비리 피해자의 수준을 능가해야만 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 원칙 덕분에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 표준이 될 저 자신의 수준부터 확실히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29년이나 계속했던 겁니다. 최소한 제가 제 마음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냥 할 말은 많은데 표현이 안 돼서 그냥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거, 기회를, 참으로 절묘하고 오묘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거, 그거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최소한 내 목표를 내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저기 확실히 끝장을 내고요. 일단 검찰 비리 피해자라는 인정받고, 최소한도 정신병자는 아니다라는 인정은 받고, 제가 김경란이가 김경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은 만들어 놓고, 이제 저작권 투쟁기를 작성하게 되면 아마도 제 표현력이 더더욱 일취월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미래를 확실히, 애프터 서비스 AS를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검찰 비리 피해자입니다. 끝까지 제 목숨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검찰 비리 피해자이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수하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이유,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종로경찰서에서 형사반장이 막 그렇게 떠들어댈 때 그래 고맙다, 좋은 거 지적해 준 거는 맞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너는 검찰에 또 부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한 검찰이 2015년도에 시체 검안서부터
저 글자가 틀렸네요. 훔쳐간 후 갑자기 미쳐서 날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이유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되는 과정과 통과되는 과정을 제가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인데, 예,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요. 참으로 답답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성실한 수사를 통해 책임지고 밝혀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강원 1번가 청원마당과 민원마당에 제출했던 온갖 증거 서류를 윤석열 서울지검장 역시 수사도 시작하지 않고 진정내사 공람 종결 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을 뿐 아니라 그 후 저희 모녀는 더더욱 악랄한 괴롭힘을 당하는 한편 더더욱 악랄해졌어요. 집으로 참으로 괴상한 방식의 협박과 위협을 끈질기게 받아내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당해야 했던 의문사를 인정한 마당이었건만 더더욱 잔인무도한 악행에 시달리던 중 그렇게 시달리다가 2017년 9월 27일 제 딸마저 검찰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 부족해서 2019년 2월 17일과 2월 18일 2일 연이어 너의 오빠까지 처치하겠다는 의지를 대단히 이상한 방식으로 저에게 통보했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화를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빠를 찾아 나갈 수는 없었어요. 저를 유인해내기 위한 범행일 것 같아서요. 장난질일 것 같아서요. 어딘가 감춰두고 저를 유인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제가 절대로 찾아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설마 네 오빠 죽이겠다고 예고해놓고 죽일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주인이 제 오빠가 살고 있던 방에서 제 오빠의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 3월 13일이었다고 합니다. 딱 2주일 걸렸네요. 27일날 28일날 이틀 전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른 조카가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휴대폰을 갖고 고모 집에 가겠다라고 약속한 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하다가 연락 두절이 되고 말았는데 저는 제 조카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부역자로 사용하는가 하면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지경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저희 부부를 완전 무결하게 갖고 놀아야 했고, 신촌 세브란스의 교수급 의료진들이 검찰이 명령하는 대로 제 남편과 딸부터 주기 위한 치료 및 시술을 시도하는가 하면 시동생 시누이 남편 제 오빠와 조카까지 검찰을 위한 구역자 노릇을 감당하고 나서는 지경이었는데, 국가 공권력에 쫓기는 제자를 보듬었던 것이 죄가 되어 고문사를 당해야 했던 최종기 서울법대 교수의 동생이 내 형은 자살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권력 마피아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서고금의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가족의 역할이 참으로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족을 더 이상 악용할 수 없도록 연락두절 상태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8일 제 딸을 살해한 자들은 제가 장례 절차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서자 제 오빠와 저를 연결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사망 원인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경찰이 제 딸의 시신이 5일이나 계속해서 따뜻해야만 했던 이유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제 오빠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했던 말이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화를 걸지 않으면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것이었는데, 담당 형사는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 딸의 사망일자가 9월 28일인데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받았던 것이 2018년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로부터 한 5개월 후.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가 안 되니까요. 예, 제 오빠를 끌어들인 겁니다. 네. 제 오빠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 수 없었던 이유는 오빠를 통해 동심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제 딸의 화장을 종영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 오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짓거리를 실행하기 전에 살인마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했을 것 같습니까? 저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원해서 대단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독촉했건만 서울지검장 윤석열과 그의 수하들은 제 딸을 살해했다는 일이 절대로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방식입니까? 예, 서두르지 않은 목소리조차 듣지 못할 것이라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입장에서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오빠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던 것인데, 예. 끝까지 냉철하고 냉정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로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이 오빠와 조카까지 살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 여러분, 도대체가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예. 예, 이거는 네.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또, 좀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